어떤 비극은 조용히 다가오고 어떤 기적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바로 그날 울산 동해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백만장자 저택에서는 아무도 믿지 못할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14명의 전문 간병인이 연달아 도망치듯 떠난 지 단 한 달. 조선업 재벌 백도건 회장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의사, 치료사, 간호사, 어떤 전문가도 9살 아들 백준서의 침묵과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 회장님, 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도셴동드스러네. 가정부의 떨리는 목소리에 집안의 공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백도건 회장의 표정엔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절망의 그림자만이 내려앉아 있을 뿐. 그러나 그날 오후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온 순간 그는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자신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복도를 가르는 햇빛, 살짝 열린 방문 틈,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7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부드러운 허밍 소리. 백도건 회장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숨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문을 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설고도 아름다웠다. 하얀 천을 들고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 이선아. 단정한 머리, 낡은 작업복. 그녀는 아이를 돌보는 전문가는커녕 방금까지 마당을 쓸던 청소부였다. 그런데 그녀의 노랫소리에 맞춰 준서의 까만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떨림인지, 반응인지, 혹은 누군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인지. 그리고 믿기 힘든 일. 준서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말도 안 돼. 백도건의 입술이 굳어졌다. 7년 동안 어떤 치료 장비도, 어떤 의사도, 어떤 노력도 만들어내지 못한 표정. 그 희미한 미소가 지금 한 명의 청소부 앞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가정부 김봉자 여사는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다. 회장님, 도련님이 웃고 계세요. 이선아는 백도건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조용히 노래하고 있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녀의 손끝이 바닥을 부드럽게 스치는 리듬과 함께 준서의 손가락이 아주 작게 떨렸다. 마치 음악을 느끼는 아이처럼. 이 순간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내레이션은 조용히 속삭였다. 대체 이 청소부는 누구인가? 14명의 전문가가 하지 못한 일을 그녀는 어떻게 단 몇 시간 만에 해낸 것일까? 사망 무고와 주시표. 백도건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아주 작은 미소 하나가 백만장자 부자의 삶을, 그리고 이 집 안의 모든 시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울산 동해의 바람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을 달리한다. 겨울에는 칼바람처럼 매섭고 여름에는 바다의 짠 향기를 가득 품는다. 그 바람을 가장 먼저 맞는 곳. 바로 언덕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백도건 회장의 저택이었다. 저택은 전통 한옥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현대 기술을 완벽히 결합한 구조였다.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둘러싸고 물이 흐르는 정원길은 아침마다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멀리 바다에서는 회장 일가가 세운 조선소의 거대한 선박들이 마치 산처럼 서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제국. 그러나 이 집을 감싸는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고요했다. 고요함의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백도건 회장의 유일한 아들, 백준서.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병변을 가진 준서는 말도, 걸음도, 스스로의 몸도 온전히 조절할 수 없었다. 그의 방은 저택에서 가장 넓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장소에 마련돼 있었지만 화려한 장난감과 고가의 치료기구들은 대부분 포장이 뜯기지도 않은 채 구석에 쌓여 있었다. 회장님, 오늘도 밤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충동도 미단 무는 공개사라같이. 노년의 가정부 김봉자 여사가 매일 아침 전하는 보고는 늘 같았다. 그 목소리엔 걱정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백도건 회장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둥이자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이었다. 수십 개의 기업을 지휘하며 세계의 시선을 끄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킨 장본인. 그러나 그는 아들의 울음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 사업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였지만 아들의 방 앞에 서기만 하면 늘 걸음을 멈췄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도 끝내 들어가지 못한 채 조용히 돌아서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가 두려워한 건 아들의 고통이 아니라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저택 곳곳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 윤미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현관의 사진 앞에서 회장은 매일 아침 무언가 중얼거리듯 짧게 인사를 올렸다. 윤미라는 준서를 낳으며 세상을 떠났다. 아기부터 살려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 저택은 더 넓어졌고 더 조용해졌고 더 차가워졌다. 백도건에게서 아내는 따뜻함을 남기고 떠났지만 아들은 평생의 죄책감을 남겼다. 이 집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회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와 준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터운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쩌면 그 벽은 병이 만든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끊어진 대화, 표현하지 못한 사랑, 그리고 재벌가의 오랜 관습 속에서 굳어져 버린 감정의 침묵이 만든 것이리라.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저택의 한옥 기둥에서 작은 떨림이 울렸다. 마치 이 집 자체가
무언가 오래 묵은 아픔을 안고 숨을 쉬는 듯했다. 그런 공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의 청소부 이선아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조용하고 차가운 저택이 그녀가 들어온 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울산 언덕 위의 저택은 겉보기엔 완벽했다. 정원은 사시사철 손질돼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는 고요한 선율을 만들어냈다. 비단 잉어가 헤엄치는 연못은 언제나 맑았고 저녁이면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마치 그림 속 한 장면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쌓여온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마다 복도를 꽉 채우는 것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준서의 가늘고 힘겨운 울음이었다. 어떤 날은 신음처럼 짧게, 어떤 날은 절규처럼 길게, 그리고 그 소리는 도무지 멈출 기미가 없었다. 가정부 김봉자 여사는 그 울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듯했다. 또 마음이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준서야. 70대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약한 등을 토닥이며 잠시 달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저택은 더욱 넓어지고 더욱 텅 빈 듯 느껴졌다.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공간이 있었다. 너무 조용한 방, 너무 큰 거실, 너무 차가운 복도,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며 백도건 회장은 언제나 같은 생각을 했다. 이 넓은 집에서 정작 나는 단 한 사람에게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구나. 다민의 선민 개수당 하나를 이런 고르고 개수는요. 회의실에서는 수백억 규모의 결정을 내리는 그였지만 아들의 방문 앞에서는 늘 손이 굳어버렸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아이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그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고 결국 그는 조용히 뒤돌아서는 것을 선택했다. 그에게 방안해 준서는 아들이 아니라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그림자 같았다. 저녁 시간이 되면 저택의 불은 하나둘 켜졌다. 그러나 그 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더욱 선명한 고독의 윤곽을 드러낼 뿐이었다. 식탁 끝에 혼자 앉은 회장의 자리에 놓인 정갈한 한식 반찬들. 그러나 그 어떤 음식도 그의 입맛을 돌게 하지 못했다. 그는 늘 묵묵히 물 한 모금만 넘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 없이 먹는 식사가 이젠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저택의 직원들 역시 침묵 속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어떤 이들은 속삭였다. 회장님은 강한 분이시지만 준서 도련님 앞에서는 항상 작아지시는 것 같아. 만장, 가이시만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방은 스스로 열어야 하는가 보네. 이간 타동대심에 이간 동장 통대심엔 다만의 강가심이다. 그 말에는 연민도, 존경도, 안타까움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가장 깊은 밤이 되면 더욱 짙어졌다. 잠이 들지 못한 회장은 조용히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곤 했다. 어둠 속에서 출렁이는 파도는 그에게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아내 윤미라가 떠난 날,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 그리고 품에 안긴 준서를 처음 바라본 순간에 차갑고 뜨거웠던 감정들, 그 모든 것이 바람처럼 스쳐갔다. 이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오랫동안 슬픔을 담아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존재, 청소부 이선아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완벽하지만 외로운 저택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뜻함의 숨을 되찾기 시작했다. 백도건 회장의 저택에는 한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간병인이 드나들었다.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려한 이력과 명문대 출신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준서의 방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첫 번째 간병인은 해외에서 연수까지 다녀온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치료 계획표를 꺼냈다. 하루에 3번 재활운동, 2번 인지자극을 넣어야 합니다. 장공, 건공 쓰기를 자시해. 하지만 준서는 그녀가 다가오는 순간부터 몸을 크게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간병인은 단 3일 만에 떠났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도 비슷했다. 그들은 준서를 바라보는 대신 환자 차트만 들여다보거나 고가의 치료기계를 먼저 만져보곤 했다. 준서는 그들의 손길을 거부했고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새로 뜯은 장비와 더욱 깊어진 침묵뿐이었다. 7번째 간병인은 도착 첫날부터 눈물을 쏟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사시권거 차례. 백도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도, 실망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또 한 번의 이별이 지나간 것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직원들의 표정에도 피로가 배어갔다. 이번 분은 며칠이나 버틸까요? 가미나시 참들이 예섬이. 지난번 분은 일주일도 못 채웠잖아요. 속삭이듯 오가는 말에는 체념과 안쓰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큰 저택 안에서 가장 무거운 문은 바로 준서의 방문이었다. 13번째 간병인은 아픈 어린아이를 돌보다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했고 14번째 간병인은 준서의 밤 울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살려주세요.
회장님,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준서의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슬픔을 견딜 수 없어서였다. 어느 날 밤, 백도건은 비서에게 조용히 물었다. 모두 왜 떠나는 걸까? 통 사이가 이게 짐이다. 비서는 머뭇거리다 답했다. 준서 도련님의 눈빛 때문입니다. 회장님, 부리만 투리마서 이리 달아쓰대라. 눈빛. 장가 공개 건이라고 사야. 마치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아이 같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지동도 장곡대. 그 순간 백도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비서는 얼른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다.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박혀버렸다.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서울, 부산, 대구, 전국을 뒤져도 아무도 이 집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백 회장 아들의 방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까지 무너진대. 천공 동동공되어 눈이 너무 슬프대. 사람 마음을 흔드는 눈이라고. 슬픔을 감당하기엔 사람들은 너무 바빴고 너무 지쳐 있었다. 결국 비서실은 마지막 희망이라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까지 범위를 넓혀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이름이 신청서 맨 아래에 적혀 있었다. 이선화 청소부 경력 7년.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저택의 현관 앞에 조용히 멈춰선 작은 택시 한 대가 있었다. 화려한 외제차들만 드나들던 이 집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었다. 문이 열리자 검은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머리를 뒤로 묶은 한 여성이 내렸다. 낡은 청바지, 오래된 스니커즈, 그리고 손에 든 소박한 캔버스 가방. 어디를 보아도 전문가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화. 직업 청소부. 경력 7년.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정부 김봉자 여사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여기 간병인 면접 보러 오신 분 맞습니까? 더네르니 삼북이나를 덩걱두가 쥐만에 다는구란의 단치나르시만. 네, 이선화라고 합니다. 사라점 내가 가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크게 보이지도 작게 숨기지도 않는 목소리였다. 백도건 회장은 서재에서 면접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청소부, 포레송. 잠시 눈썹을 찌푸렸지만
이미 14명을 잃은 상황에서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들어오라고 하게. 다이슈전 가라. 문이 열리고 이선화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그녀는 회장을 어색하게 바라보는 대신 곧장 준서의 휠체어가 있는 방향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준서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안녕, 준서야. 나이 쿠럭대들인 다이 쿠럭고 다야치나요.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췄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이 집을 청소하러 오기도 하고 오늘은 너를 만나러 오기도 했어. 만나서 반가워. 가들은 이잔치만 아무 반응 없을 거라 생각한 그 순간 준서의 눈꺼풀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가정부가 양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 도련님이 반응을. 천정, 이상예. 이선아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준서의 손등 가까이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잡지 않았다. 그저 여기 있어도 괜찮다는 기운만을 남겼다. 준서야. 너는 지금 이 방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편안하다고 느낄 때까지 천천히 기다릴게. 찬토옥의 구이사구 박다. 그 말에 준서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리며 그녀를 따라갔다. 백도건은 그 모습을 문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본 어떤 간병인도 준서에게 먼저 다가가는 대신 이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존중하듯 마주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왜 아이에게 바로 말부터 걸지 않나요? 차마키로프다를.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선아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답했다. 아이는 말보다 표정을 먼저 듣습니다. 차를 공원이. 그 말은 이 집의 모든 공기를 흔들어 놓았다. 면접이 끝날 때쯤 백도건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도의시 망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남들어시 바사이당디코. 자신 있습니까? 시르 젠점 자체. 자신보다 아이를 먼저 믿어보려고 합니다. 다시가 텀난.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말엔 어떤 거짓도 흔들림도 없었다. 그날 저녁 저택에는 낯선 변화가 일어났다. 준서가 누워있는 방 안에서 아주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것은 울음도 고통도 아닌 누군가를 향한 작은 관심의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선화가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 집은 마침내 첫 번째 숨을 들이쉬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선아가 처음 일을 시작한 날, 저택의 모든 직원들은 그녀가 어디부터 청소를 시작할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부엌도, 거실도, 정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준서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마치 성소에 들어가듯 조심스레 걸어 들어갔다. 방 안에는 늘 그렇듯 침묵과 긴장된 공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선아는 그 공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아이가 만지지 못한 장난감들, 먼지가 내려앉은 고가의 치료 장치들, 그리고 햇빛이 닿지 않는 구석들. 그녀는 마치 준서의 지난 세월을 읽어내듯 하나하나 시선을 멈추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한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동작이 아니었다. 바닥을 닦는 리듬에 맞춰 조용한 허밍이 흘러나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 노래는 화려한 장비보다, 의학적인 단어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방안을 채워갔다. 준서는 처음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선아는 그 무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세계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녀는 바닥을 닦다 말고 햇빛이 잘 드는 방향으로 침대를 조금 돌렸다. 준서야, 여기 햇빛 따뜻하네. 너도 조금 느껴보자. 도시르 이상호고십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키며 아이의 시선이 머물길 기다렸다. 아주 미세하게 준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바람이 스치는 잎사귀처럼 직원 하나가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 청소만 하러 온 게 아닌데. 사러 오는 다삼 네 말을. 그 말처럼 선화의 청소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준서의 마음이 숨쉴 틈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었다. 바닥이 깨끗해질수록 이 집의 공기에도 조금씩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백도건 회장은 예정에 없던 결정을 내렸다. 중요한 투자자와의 미팅을 갑자기 취소하고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집으로 가자. 정구런 종대라사.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조급함이 스며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집으로 부르고 있는 듯했다. 저택 앞에 차가 멈춰서자 회장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현관을 지나 곧장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조용한 집 안에 낯선 소리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바닥을 닦는 부드러운 마찰음, 그리고 아주 작은 허밍 소리. 아리랑, 아리랑. 선화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리에 섞여 있는 낯선 기척이었다. 복도 끝. 준서의 방 앞에 도착한 순간 백도건의 걸음이 멈췄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틈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눈은 믿기지 않는 장면에 사로잡혔다. 선아는 방바닥에 앉아 햇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천천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준서는 침대에 누워 고개를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있었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것도 고통을 견디는 것도 아닌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는 얼굴. 백도건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저게 뭐지? 전다. 야이시방이 있다. 가정부 김봉자 여사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회장님, 도련님이 웃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눈을 떼지 못했다. 7년 동안 어떤 의사도, 어떤 치료도, 어떤 장비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표정이 왜 지금, 왜 한 명의 청소부 앞에서 나타난 것인가? 그 순간 백도건의 마음 한가운데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감정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일까? 희망일까? 그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집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울산 언덕 위의 저택은 유난히 고요했다. 바람도 파도 소리도 멈춘 듯한 정적. 그러나 그 정막을 깨는 소리가 있었다. 준서의 방에서 터져나온 짧고 날카로운 신음. 선화는 거의 반사적으로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여는 순간 준서의 몸은 작은 파도처럼 떨리고 있었다. 근육은 굳어 있었고 호흡은 얕았다. 괜찮아. 준서야. 언니 여기 있어. 찬이의 차이 말. 그녀는 침착하게 불을 낮추고 아이가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마를 받쳐들었다. 잠시 뒤 허둥지둥한 발걸음이 복도에서 들렸다. 백도건 회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준서야. 천안 공동들 안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던 아버지의 공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선아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지금이요. 손을 잡아주세요. 게른드 자이고이시 대공가 저곳이. 백도건은 얼어붙은 듯 멈췄다. 아들의 손을 잡은 게
마지막이 언제였던가. 기억조차 흐릿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준서의 손은 작고 뜨거웠고 두려움이 잔뜩 배어 있었다. 아, 아빠가 여기 있다. 또 공에 잔에게 쌓이며 처음엔 어색했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숨이 가라앉았다. 괜찮다. 아빠가 놓지 않을게. 그날의입니다. 그 순간 준서의 손가락이 아주 미약하게 움직였다. 발작의 떨림과는 다른 움직임. 반응. 선아는 숨을 삼켰다. 백도관의 눈에도 믿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발작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수년 동안 막혀있던 벽이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금은 곧 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묘한 예감이 방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백도건 회장이 준서의 손을 처음 잡은 그 밤 이후 울산 언덕 위 저택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울리던 준서의 울음소리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대신 복도에는 선화의 은은한 자장가가 더 자주 들렸다.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단순한 멜로디가 커다란 집안 어딘가를 부드럽게 채웠다. 가정부 김봉자 여사는 식탁을 차리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집안 공기가 요 며칠 새 달라졌네. 삼종의 이정, 몽골은 안과 이루 가두니가 중단고가 이르성자. 정원사 박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 얼굴색이 좋아졌어. 햇빛 받을 때 표정이 한결 편해졌더군. 궁구럽히라. 방구럽히라. 그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무언가 따뜻한 것이 되살아나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백도건 그 자신이었다. 이전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숨듯 들어가던 그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복도 끝 아들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가끔은 문틈으로 선화가 준서에게 종이 인형을 보여주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알아차릴까봐 조심스레 뒤로 물러나기도 했다. 어색함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속에는 부드러운 끌림 같은 감정이 선명하게 깃들어 있었다. 준서 역시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선화가 천조각을 펼치자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파란색에 오래 머무는 것을 본 선화는 바다색을 좋아하네. 동시고사려이나 하고 말했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지켜보던 백도건의 숨도 같이 멈춰 있었다. 아이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이 집에겐 기적 같은 일상이었다. 변화들은 크지 않았다. 눈물, 미소, 손끝의 흔들림, 그리고 작은 시선의 머무름. 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진짜였고, 서로를 향해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울산의 찬 바람 속에서도 그 작은 온기는 저택 구석구석을 천천히 데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울산 바닷바람이 유난히 잔잔하던 오후였다. 방 안 가득 퍼진 햇빛이 준서의 침대 머리맡을 포근하게 비추고 있었다. 선아는 벽장 한쪽에서 오래된 공룡 그림책을 꺼냈다. 색이 바랬지만 누군가 오래 사랑했다는 느낌이 있는 책이었다. 준서야, 오늘은 공룡 친구들 이야기 어때? 시상공 케케케리스랩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작은 떨림 하나로 선아는 충분히 이해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이었다. 트리케라톱스 그림이 펼쳐지자 준서의 입술이 아주 조금, 정말 바람 스칠 정도로 올라갔다. 처음엔 선아도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자 그 웃음이 다시,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게 입가에 스며들었다. 준서야. 방금 웃었어. 치가 중도고 왔네. 카세타 가지바나 아지. 공동부도난 남이라.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등 위에 얹혀 있었다. 숨을 죽이고 아이를 바라보던 그때 문틈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췄다. 백도건이었다. 그는 복도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를 듣고 무심코 다가왔다가 문틈 사이로 보인 장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들이 웃고 있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표정. 의사들도, 치료사들도, 그 어떤 장비도 만들지 못했던 변화. 그 웃음을 본 순간 백도건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가정부 김봉자 여사가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도련님이 미소를. 정원사 박노인은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 조용히 모자를 벗었다. 살아있는 웃음이네. 진짜로. 백도건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의 눈가에 몇 년간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준서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다. 마치 첫걸음말을 다시 배우는 사람처럼. 준서는 고개를 아주 약하게 돌렸고 그 시선의 끝에서 백도건은 다시 한번 작지만 분명한 미소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 순간
이 거대한 저택의 공기는 누군가가 불을 켠 듯 따뜻하게 변해갔다. 준서의 작은 미소가 저택을 흔든 그날 밤 이후 백도건 회장은 문득 선아를 다시 보게 됐다. 단순히 바닥을 닦고 침구를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아이의 마음을 읽는 듯한 이상한 힘을 가진 사람처럼 그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늦은 저녁, 선아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빛 아래 비친 표정은 낯선 슬픔과 조용한 단단함이 섞여 있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봉자 아주머니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선아 씨, 혹시 무슨 걱정 있어요? 공글이 사절하지. 선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리 머물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전 기억이 생각나서요. 성화주게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마치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말투였다. 며칠 뒤, 백 회장은 우연히 선화의 휴게실 앞을 지나던 중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작은 노랫소리를 들었다. Let it be. Let it be. 영어 가사가 어색할 정도로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음색.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군가를 향한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백도건은 문가에 서서 그 소리를 오래 듣고만 있었다. 그날 밤, 선아는 서재로 불려갔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동궁따 깔아쓰고 난다. 백도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흔들렸다. 준서를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잠이른 권침 행사일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화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 사실 제 동생도 준서 도련님과 비슷한 아이였어요. 파루고지고다. 백도건의 눈이 흔들렸다. 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많은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닷새 입에 단단고개. 선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준서 도련님을 보면 그 아이의 눈이 보여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는 지키고 싶습니다. 거시장이 갔습니다. 그 순간 백도건은 깨달았다. 이 집에 온 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상처를 통과해 온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준서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저택을, 그리고 한 가정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었다. 선아가 자신의 아픈 비밀을 털어놓은 지 며칠이 흐른 어느 일요일 아침, 백도건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준서와 바다에 가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좋아한다고 반응했던 색이 파란색이었으니까요. 시로가 종게 전공엔 자난다. 그 말에 봉자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아 역시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좋아요. 회장님. 준서에게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지지고 간력에 다 있다. 울산 바다에 도착했을 때 해안가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만 가득했다. 회색빛 겨울 하늘 사이로 햇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준석의 휠체어는 데크 가까이 멈춰섰다. 바람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흔드는 순간 준서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였다. 선아는 숨을 삼키듯 말했다. 회장님, 보세요. 파도 소리에 반응하고 있어요. 가로그로 곳이 백도건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준서야. 이 바다는 아빠가 어릴 때 뛰놀던 곳이란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그 색이 여기 가득해. 탕시 쉬, 탕시, 탕시, 탕시.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파도처럼 떨렸다.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준서의 눈가에서 맺히듯 흔들리던 물기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 웃음도 울음도 아닌 무언가 살아있다는 신호. 선아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저 소리. 준서 도련님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통 15개 이상가죠. 백도건의 눈이 뜨겁게 흔들렸다. 그는 아이의 이마를 조심히 어루만졌다. 고맙다. 준서야.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선물을 주다니. 그 순간 울산의 겨울 바람도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의 그림자는 낮보다 더 가까이 맞닿아 있었다. 상처로 시작된 만남이 이날 비로소 가족이라는 모습에 가장 가까워졌다. 시청자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저희 채널 청소부의 인생 이야기를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을 만들 힘이 됩니다. 담배 저가종 이츠크레스 차롱 사라나리스